자, 방금 전에 그림 보시고 요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기준이죠.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쭉 나오고 기준인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단 말은 뭐? 선순위. 그러니까 뭐? 인수. 인수되는 권리자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더 공부를 더 잘하려 하지 마시고 오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라고. 선순위 권리자라는 말은 인수한다. 누가? 낙찰자가. 낙찰자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지금 매수인입니다. 옛날에 경락인, 그 다음에는 낙찰자, 지금 매수인이에요. 매매계약과 똑같아요. 옛날엔 경락대금, 낙찰자, 지금 매각대금.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살 권리가 있으니까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없다. 읽으시라고.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모의고사 보시면 우리가 문맹인처럼 글을 못 읽어요. 진짜입니다. 글씨를 따박따박 빠뜨리지 않고 읽는 연습하시는 게 2차 과목이에요. 민법은 스토리만 알면 맞추잖아요. 사건만 알면. 눈을 감고 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틀리는 게 2차 과목, 특히 우리 과목이에요.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읽어보시라고요. 뭐가 뭐에 당황하셨다 지금? 당황할 뿐은 아니잖아.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없다. 1, 2 요렇게 읽으시라고. 이렇게 읽는 연습하셔야 돼. 그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뭐? 후순위다. 뭐보다? 후순위니까 뭐? 소멸되는 권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단 말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비워줘야 한다. 비워주지 않으면 그때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됐어요? 자, 매각 부동산, 낙찰된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 모든 때문에 진짜로 모두 소멸되나? 다 소멸됩니다. 방금 전에 보통 저당권이 1순위, 2순위가 건저당권, 3순위가 담보가등기가 있다. 1순위가 경매 신청하든지 2순위가 신청하든지 매각 부동산의 저당권 종류는 순위 관계없이 종류 관계없이 모두 뭐 소멸된다는 말은 낙찰된 가지고 배당받고 다 받든지 못 받든지 어쨌든 등기부에서는 다 없어져요. 매각 부동산 위에 낙찰된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 소멸됩니다. 방금 전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선순위, 인수한다. 원칙이죠. 다만 그 말은 원칙이 뭐? 다만 나오면 예외로 그 말이니까 원칙을 먼저 읽으셔야지. 원칙이 뭐? 인수. 다만 그 말은 뭐야? 예외로 뭐? 소멸. 인수 소멸밖에 없어. 선순위 나오면 뭐보다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인수죠.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죠. 점유할 권리, 살 권리가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경매 법원에 가서 내가 선순위 권리자인데 배당 요구했다 나오면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배당을 요구한단 말하면 전세금 받고 나가겠다 그 말이니까 아무리 지가 최선순위여도 전세권자가 뭐 해버리면 배당 요구한 때 뭐 소멸이에요. 작년 시험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소멸된다? 배당 요구를 한 때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버리면 그냥 살겠다 그 말 아니야. 인수해서 대항력이 있고 뭐 한 때만 1억 전세금인데 배당 요구해서 9천만 원만 배당되었다. 1천만 원 남았죠? 1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나요? 소멸되겠나요? 소멸이야. 저당권과 똑같아. 저당권자가 부동산 담보로 잡고 1억 대출해줬죠? 예? 경매 넘었는데 배당 받겠죠? 9천만 원 배당하고 1천만 원 못 받았어.
그 저당권은 등기부에 남아있겠나요? 없어지겠나요? 소멸돼. 똑같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런데 전주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대항요건 갖추면 언제부터 대항력? 대항력이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확정일자가 뭐하나 왜 나와요 지금? 대항요건과 좀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확정일자 받았다. 우선변제가 언제 나와요? 아니 무조건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하면 안 되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 대항요건 뒤에 갖췄다 언제? 대항력 나올 때요. 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다. 한 개는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맞죠? 대항력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는 권리다. 제3자에게 대항해서 살겠다 못 살겠다 그 권리죠. 여기는 살겠다 못 살겠다는 권리이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는 권리가 아니고 여기는 살겠다 못 살겠다 권리가 아니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는 권리야.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용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얼마든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도 겸용할 수 있나 없나요? 얼마든지 대항력권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권 가지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졌다. 배당 요구했다. 뭐하고 뭘 가진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진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는 지문이 뜨면 대항력 행사한 겁니까? 우선변제권 행사한 거예요. 우선변제권 행사했다는 말을 아셔야 돼. 우선변제권 없어졌죠? 1억 보증금인데 9천만 원만 배당되었어요. 1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러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저당은 똑같아서 지가 다 못 받아도 일단 최선순위인데 배당 요구했다면 무슨 소멸이야. 등기부에서 없어진다고. 그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진 사람인데 배당 요구했는데 다 받지 못했다. 뭐는 남았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런 면에서 보면 임차인이 좀 더 유리하다, 더 보호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민법아직 안 배우신 분은 좀 힘드실 거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이 뭐야? 저당권, 질권, 유치권 아니야. 등기 능력이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물권인데 등기 능력이 없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못 받으면 신축 상가에 큰 연수만 끌어서 본 건물은 공사대금 채권 관계로 유치권이 행사 중입니다. 그게 유치권이야. 등기 능력이 없다고. 오로지 점유하고 있으면 주객지에서 간접 강제할 수밖에 없지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선변제권을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유치권이 신축 상가 건물인데 유치권이 있더라고. 유치권은 물건인데 등기 능력 없죠. 예외입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이어도 유치권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 공부하시면 위험성이 많은 물건이면 전문가들이 덤비겠죠. 위험한 물건 같으면 정확하게 그 물건을 분석할 줄 모르면 전문가만 덤빈다고. 일반인들은 크게 피해보는 게 아무 전문가들만 하는 고위험군에 있는 물건은 일반인들이 참가 안 해요. 유치권이 그겁니다. 나중에 경매 보시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 분석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아시고 유치권을 물리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합니다. 유치권은 물건인데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여도 원칙은 인수해야 된다고. 특징이죠. 원칙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인데 뭐는 유치권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한다는 말은 여기 신축 건물에 5억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갑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싶다. 그럼 이 유치권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인수한다는 말은 낙찰자 갑이 낙찰 대금 납부하고 내가 이 상가 건물을 설려고 낙찰 받았을 거 아니야? 유치권자 찾아가서 좀 비워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뭐라 해요? 5억 가왔나? 그때가 못 비워준다. 점유하고 있으면 주객지에서 간접 강제할 수밖에 없지, 유치권 하면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지가 답답해 쓰고 싶으면 동가오겠지에서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 변제 청구는 안 돼. 그러면 낙찰자가 유치권자 찾아가니까 동가온나 하죠? 그러면 말을 만들면 낙찰자, 매수인은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고 싶다. 비워서 받고 싶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달라고 하는 돈,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5억 원을 변제하여야 인도받겠죠. 예? 변제해야 비워줄 거 아니야. 변제하여야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은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요 질문이야. 유치권은 인수다. 그죠?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달라고 하는 돈 5억이면 5억 원을 변제해야 인도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법대로 풀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동가 온나 그때 못 비워준 대항한다는 건 내 권리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말의 원칙은 뭐예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말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이 좀 이따 경매 절차 보시겠지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했죠. 변제기 경과에도 채무 변제가 없다. 이게 저당권 실행 요건 아니야? 그러면 담보 잡은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인 특정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죠. 법원에서 경매 신청 받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럼 등기부 보겠네. 법원에서 이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뭐 하자고 신청한 거예요? 경매하자고. 경매 신청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에서 경매합시다라고 개시 결정해요. 개시 결정된 것은 등기부에 공시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등기는 왜 합니까? 왜 공시합니까? 알고 해라. 위험하다. 그 의미입니다. 경고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단 말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 경매 개시 결정 진행 사실을 모르고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요? 불측의 피해를 보니까 법원이 촉탁해. 뭐 하라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라고. 그러면 이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등기부에 등기가 들어왔죠? 이때 압류가 되었다 해요. 세금 안 내면 압류 등기 들어오죠? 그때 압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압류가 되었다. 그럼 유치권이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이게 기준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개시했어야 돼. 그런데 유치권을 성립 시점 보니까 공사 대금 때문에 뭐 유치권 주장할 거 아니야? 도급 계약서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월 2일 날 돼 있다. 공사 도급 계약서 1월 30일이야. 그러면 공사 언제 시작했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공사 시작했단 말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 성립된 시점은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했겠네. 이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압류가 되었다는 말은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 그 말은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 말은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고 해. 최선순위 전세권 하면 뭐보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인수다. 인수인데 뭐 해버리면 소멸?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죠? 유치권은 인수다. 예외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같은 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제할 책임이 없다. 여기 권리 분석이에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뭘 같이 소화시키셔야 된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인수 이렇게 씹어서 같이 소화시키시라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소멸됩니다. 소화시키시고 예외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입니다. 유치권은 인수인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실무하시면 경매 공부하시면 실전 사례 공부하시면 공사대금 5억 원을 주장하고 있다. 네? 그래 경매 유료 사이트 가면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 이렇게 띄워놔요. 현수막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고수들은 보고 상가금은 5천짜리다. 그럼 이거 입지가 좋다. 그러면 건축업자를 한번 불러봐요. 야, 이거 건축하는데 돈 얼마 들겠나 물어봐. 건축하는데 5천짜리고 한 15억 원 들었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 유치권자 조정한 돈인데 너무 터무니없다. 그러면 알겠다고. 그럼 일단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으면 일반인은 참가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계속 유찰이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 만약에 20억짜리인데 쭉 내려가 버리면 단돈 4억, 5억짜리 될 수 있다고. 그 유치권 하면 유치권은 만약에 5억 주장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A 건축업자가. 그럼 낙찰 받죠? 대금 납부하고 소송을 걸어라. 유치권자다. 내가 낙찰자다. 유치권 부존재. 내가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한 물건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확인한 바는 유치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이 없다라고 확인을 좀 해달라고 소송 걸어요. 그러면 소장이 날라오면 유치권자에게 날라가겠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자기 주장하는 비용 한 개 한 개를 다 주장해야 돼. 유치권은 뭐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입니까? 그 물건에 직접 투입한 비용에 대한 물건에 관하여 결연관계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지금 받고자 한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인 비용, 투입한 비용에 대한 채권일 때만 유치권이 인정돼요. 그게 보통 유치권이 인정되어도 5억 주장에 한 반 이상 까져. 그래 유치권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돼. 종잣돈 10원짜리 20원짜리 모으시라고. 경매는 꼭 공부를 하시고 경매 공부하시면서 뭐도 같이 하시는가. 주식도 하시고 뭐 MPL 해가 부실채권 그것도 공부하시는데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하고 경매는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자, 거기 보시면 451페이지. 여기 책에 권리 분석이 뒤에 나와 있어요. 460페이지부터 가보시라고. 460페이지. 권리 분석 있죠? 권리 분석, 말소 기준이란 말은 법에서 쓰는 표현이 아닌데 방금 인수한다, 소멸된다 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기준이야. 첫째 줄, 담보 가등기부터 담보 가등기, 저당권, 건전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는 매각으로 다 돈 받고 소멸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매각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 밑에 하단에 2번 원칙은 소멸됩니다. 인수가 원칙이죠. 읽으실 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책들 읽고요. 대항할 수? 맨 밑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말은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니까 소멸된다. 그죠? 옆에 2번 뭐가 뭐에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니까 인수한다. 됐어요? 예외가 있다. 아무리 지가 선순위여도 예외에서 1번 전세권자가 뭐 해버리면 배당 요구란 단어가 중요해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인데 예외로 유치권은 인수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자가 달라가는 돈,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에게 갚을 책임이 있단 말은 낙찰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 예외가 있다. 다만 언제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 등기란 말은 줄인 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 경매 신청한 다음에 하는 등기니까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고 그러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가 되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경매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뭐가 발생된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 발생이지.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 경매 신청 등기 전, 같은 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유치권자는 인수죠. 그런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단 말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 2번 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니까 후, 같은 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반대말로 적어서 읽으시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시고. 경매를 안 하려다가 이게 왜냐면 지금 하기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공부를 처음 하셨는데 3월달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 해버리면 어머야 공부 이렇게 어렵나 또 공부 포기할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 어쨌든 견디셔야 돼요. 경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정도 시험 나오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 민미법이 좀 이해되시고 압류 가압류를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매 절차가 권리분석 경매에 대해서 나오면 권리분석은 지문에 1개, 2개 정도 나와요. 1개, 2개. 대부분은 여기서 3개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경매 절차가. 법원 경매 절차를 줄이면 세 가지로 압류한다. 경매 신청받고 등기해서 압류하고 입찰 붙여야 되겠죠. 낙찰자 넣으면 경매 부동산 낙찰 대금 들어오겠네. 돈으로 환가한다. 돈 들어오면 뭐하고? 배당. 여기에 경매 절차예요. 9단계예요. 이게 이전에 아주 옛날에 20년 전에는 경매 절차를 물었어요. 절차 박스의 문제에서 중간에 한 2개, 3개 비워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나왔는데 안 나온 지가 20년 됐어.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9, 10월 달에 최종 정리할 때 한번 읽고 가시라고. 요 단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방금 들어보셨죠? 요거. 이게 경매 절차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 되어 있는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매각기일, 매각기일 날 낙찰되면 낙찰자 허가 결정하는 것, 요 정도. 시험에 요거 민법 187조 아니야. 매각 대금만 납부되면 등기 없이 뭐 소유권 취득하죠. 요 단계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들어보셨잖아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면 비워라. 소멸되니까 안 비워주면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선순위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인도명령 신청할 수 없다. 요건 아직까지 시험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지문 1개 섞여 나왔고 대부분 여기에서 시험 나와요. 이렇게. 그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경매 신청한다. 배당 요구 종기. 매각 준비한다. 기일 지정하고 매각 실시하고 매각 허브 결정하고 대금 납부하겠죠. 소유권 이전, 인도명령, 배당. 경배와 준기는 실정한 대소인배 이렇게 암기해 나중에 한 줄로. 근데 경배가 경이면 뭐 경배 어디서 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경배 오후에 식사하시면서 이것까지 소화시키면 은처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정도 하시라고. 배당 요구 종기란 말이. 배당 요구 종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경매는 누가 신청한 거야? 채권자가. 경매 절차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채권자 보호 취지요. 네가 돈을 제도 안 갚았으니까 채권자 열받아 경매 신청한 거 아니가? 채권자 권리 구제가 1. 됐어요? 그러면 여기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세권 또 저당권 또 임대차 보법상 보증금을 못 받은 대항요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이게 대표적으로 배당받을 채권자 아니야. 물론 압류 가압류도 있지만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 종기란 말은 언제까지 그 말 아니야? 시기는 언제부터 그 말 아니야? 종기를 첫 매각기일 경매하는 날짜가 옛날에 입찰기일인데 지금 뭘 한다? 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줘라 그 말입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저당권자도 있고 전세권도 있다. 배당받을 권리는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있다. 그러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면 배당은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 주체인 법원이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앞으로 배당을 실시할 때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배당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배당을 받을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면 법원이 알고 있으니까 굳이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배당받을 채권자는 맞지만 법원이 모르면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해주는 내가 배당을 앞으로 할 건데 내가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해주는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인해보고 배당받을 채권자 맞으면 그때 배당에 넣어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법원이 알고 모르고 기준이 뭐인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법원이 촉탁해서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뭐가 발생되고? 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죠?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더라고. 법원이 안다 모른다. 경매 신청받고 등기부를 확인했겠지.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등기돼 있다.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전세권자는 방금 전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뭐 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원칙은 주 내용은 뭐예요? 용익물권이잖아요. 최선순위면 살고자 하는 권리가 전세권 아니야? 그러면 원칙은 인수해서 사는 권리니까 원칙 인수하는데 예외로 뭐 한때? 이 사람 배당 요구해야 돼. 저당권자는 등기돼 있죠? 이 사람은 사용 수익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자동 배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이야. 임대차 보법상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법원이 압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 된다는 말은 기준이 됐죠. 배당 요구 해야 한다.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나오면 언제 등기가 돼 있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 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등기가 돼 있다면 법원이 안다? 아니까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종기가 중요한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정해지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이전에는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요?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는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 매각기일이야. 만약에 3월 30일 매각기일이면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겠죠. 나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건을 갖췄는지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법원에서 낙찰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하는 날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요 두 가지.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 매각기일. 경매한 다음에 낙찰자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짜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이야. 예? 이전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이때까지만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찰 들어가고 싶어. 즉 입찰 참가자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려고 준비해 보니까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보니까 여기 이전에 이미 배당 요구표가 있는 게 아니고 입찰 다 들어가고 낙찰된 다음에 법원이 하는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시면 된다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경매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일반 참가자이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누가 배당 요구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배당 요구 안 한다 그 말은 나한테 대항해 살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내가 추가로 보증을 인수해서 내가 나중에 내줘야 되니까 일반인들 참가를 거의 포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권리 분석이 안 되니까 배당 요구를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매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채권자 권리 구제이면 다수 경쟁 입찰자 들어와야 나중에 경매 공부해 보시고 법정에 구경 가면 재밌습니다. 학원에서 제가 경매 수업할 때 한 2, 30명 이렇게 있으면 울산 같은 울산지방법원에 견학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물건에 이제 실제 참가자 올 거 아니에요? 몇 명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1억이 최저가인데 한 1억 한 1,000만 원 결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법정에 가보니까 입찰 참가자한테 학생들 막 데려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긴장해요. 어머야, 이 사람들 왜 이리 많노? 1억 1,000만, 1억 3천이 적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학원에서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집행관이 거기 학원에서 견학 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용히 계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이제 정리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입찰 참가자인데 경매 권리분수를 아무리 저당권보다 이게 다 손을 이렇게 해도 임차인이 남아있다.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경권이 있다면 배당 요구할지 안 할지를 이때까지 하십시오 하니까 입찰되는 그날은 우리가 결정 못 한다는 거야. 포기하니까 거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거나 몇 명 들어가니까 경쟁 입찰이 줄어들면 낙찰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호가 안 돼? 채권자 권리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쟁 입찰에 막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매각기일이 3월 30일이면 3월 30일 전까지 정해줄 테니까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그러면 입찰 들어갈 때 누가 배당 요구하는지 알고 들어간다.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니까 낙찰가 높아진다. 누가 보호가 된다. 채권자. 그래서 이게 시험 잘 나온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지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 언제?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 매각기일. 낙찰된 다음에 하는 날짜 이름이 뭐? 매각 결정기일. 이게 어디서 하면 나오는가? 농지법 나중에 배우시면 농지가 경매 넘어왔다.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가져오는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들다보는 결정기일까지 가져야 돼.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자가 배당 요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는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 이제 첫 매각 기일 이전 날로 정해준다고. 아시겠죠? 배당 요구 하자는 된다. 법원에 한다. 알고 모르고 기준은 첫 경매 신청 등기,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법원에 한다. 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갔다고. 그 주택이 경매 넘어갈 수 있다. 이미 등기가 되었다 안 되었다. 원칙은 임대차 보법상 임차인은 채권이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임차권도 임대인의 협력을 받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든지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권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이 한다. 아니가 배당 요구 하잖아도 됩니다. 요거 나중에 기출 문제 할 때 하고요. 여기 가면 너무 힘들다. 자, 매각 입찰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요? 매각 기일 날. 옛날에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기일이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바뀐 것이 매각 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경매하는 날짜가 뭐라고요? 매각 기일. 현재 경매를 진행하는 법이 민사집행법 안에서 부동산 경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방식이 있다. 좀 복잡해진다. 괜찮다. 호가 경매는 골동품 경매처럼 이렇게 호가 한자입니다. 부를 호자입니다. 호명한다. 가격을 불러라고. 입찰표를 쓰지 않고 부동산 가액이 소액이면 굳이 입찰표 써내고 함에 넣었다가 다시 집행관에 정리할 필요 없이 가격을 부르기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부른 사람에게 낙찰자 지위를 주는 게 호가 경매예요. 입찰표 쓴다고? 안 씁니다. 법원 경매에서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법원 경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민사집행법 안에서 경매 방법은 뭐도 있고 호가 경매도 있고 기일 입찰 방식하고 기간 입찰 방식이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기일 입찰. 기일이란 말은 매각 기일이 3월 30일 날 기일이 잡혔죠. 그날 매각 기일 그날 입찰 붙여서 하루 안에 낙찰인가 유찰을 하루 만에 결정하겠다. 그걸 뭘 한다? 기일 입찰 방식. 기간 입찰 방식은 나중에 7, 8월달 문제집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일 입찰 방식을 쓰니까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경매 브로커들이 설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경매 넘은 이 부동산이 우량 물건이다. 그러면 낙찰받기만 하면 돈이 되는 물건이 울산지방법원 경매 넘어왔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막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기일입찰 방식, 어쨌든 이 부동산 낙찰받고 싶으면 울산지방법원에 그날도 나와 입찰표 써내야 돼. 그런데 업계들이 그 법정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몸무게 제가 100kg, 102kg 나갈 때는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하면 은색이 좀 험하잖아요. 일반인 참고 왔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 왜 왔을까 이렇게 해요. 그걸 겁나는. 여기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야. 일반인들 경매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경매 브로커예요. 그 기일 입찰 방식 하니까 우량국이 나오면 일반인은 참가가 거의 경매 브로커 때문에 못하고 짜고 들어간 경매 브로커 저게들이 최저가가 만약 1억이다. 1억 500, 1억 200 거의 최저가에서 낙찰 받아 가더라고. 그럼 누가 보고 안 돼요? 채권자가 낙찰가가 높아야 배당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둔 제도가 기간 입찰 방식이야. 기간 입찰 방식은 입찰 기간을 일단 기일 입찰 방식은 그 날짜 법원에 가야 한다. 기간이 단점이 있다. 경매 브로커가 건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입찰 기간을 미리 줘.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찰 기간을 준다고. 이게 기간 입찰 방식이에요. 그 말은 법원에 올 필요 없고요. 여기 우량 물건 정보되면 집에서 우편 발송하십시오. 그냥 법원에다가 입찰표에다가 입찰 가격 적고 입찰 은행 계좌에 있으면 그 입찰 보증금을 넣었다고 봉투 큰 노란 봉투 있죠. 여기다가 법원에 발송하라고. 그러면 경매 브로커가 설칠 수 있나 없나요? 누가 얼마에 신청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입찰기를 다 정해서 그날 봉투 열어서 낙찰 주차를 결제하는 게 기간 입찰 방식. 그 기간 입찰 방식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좋은 제도는 맞다. 경매 브로커 건절하기 위해서 나오면 뭐다? 그렇게요.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뭐다? 기일 입찰 방식. 기간 입찰 방식을 안 쓰는 이유가 봉투가 한 개 한 개씩 날라올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러니까 해당 법원에서는 그걸 다 관리해야 돼. 불편하니까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좋은 제도는 맞지만. 자, 이거 나중에 하시고, 자, 요거 시험에 최저 매각 가격이란 말을 알고 계셔야 돼. 옛날에 최저 입찰 가격인데 지금 뭘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이란 말은 A4 용지 입찰표가 있으면 입찰 가격을 적을 거 아니야? 이렇게 표가 있다고 이렇게 칸이 1억 이렇게 불러주면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1억 이상으로 입찰표에 적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는 취지예요. 응? 1억 불러주고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뭐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하는 게 보통이고 10시 20분부터 하겠네요. 1시간 20분 정도 줘요. 그러면 집행관이 판사는 이제 빠지고 집행관이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입찰 함이 투명한 여기 함이 있다고 플라스틱처럼 여기 봉투 넣는 게 입찰이야. 예? 입찰한 다음에 잠깐만요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봉투 넣은 다음에 취소 변경 안 됩니다. 난 기본이고 1억 5천 최고가 1억 5천인데 값도 1억 5천 을도 1억 5천이야. 최고가로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신고한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고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시험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최고가 한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다시 재입찰하겠나요? 갑을 두 사람만.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그 사람이면 두 사람만 을 대상 전원하면 안 되고 다시 입찰, 재입찰 붙여요. 재입찰 붙일 때 처음에 적어냈던 금액이 얼마? 1억 5천. 1억 5천 밑으로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1억 5천 다시 똑같이 또 다시 나왔다고. A, B가, 가버리. 그러면 다시 재입찰 붙이면 또 똑같죠? 아예 두 사람이 아예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두 사람 다 다시 같은 가격을 했다. 그때는 뭐로?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구분하실 게 최고가 낙찰자 뒤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결정이 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입찰할 때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면 안 돼. 다시 똑같으면 그때는 뭐 한다고? 또 재입찰한다? 끝이 없겠죠? 그때는 뭐 추첨을. 자,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경매는 누구 때문에 넘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채무자가 채무 변제가 없어서 넘어왔으니까 원인 제공자인 채무자 본인이 참가하지 못해.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아버지 명의 되어 있는 아파트 경매 넘으면 아버지 본인은 참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참가할 수 있겠다? 채무자 본인만 참가하지 못해요. 가족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낙찰받아 아버지 다시 준다 그 말입니다. 물상보증인은 민법에서 배우시죠? 채무자다. 자, 미안하네. 동창 한번 하자. 동창 한번 하자고. 물상보증인 설명해야 된다고. 동창하기 좀 그렇죠. 동창 한번 할까? 부담스러워하네. 제가 사업가인데 아주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놈이야. 돈 빌려 안 갚는 놈인데 동창의 명부 보니까 친구 부탁이 있으면 거절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거절 못하는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전화해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상하겠죠. 근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걱정을 해요. 오지랖이죠. 뭔 일 있나? 하니까 제가 이야기가 편해졌죠. 야, 너 남편 몰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6개월만 나 아파트 담보로 좀 빌려달라고. 돈은 누가 필요해? 할 건 아니고 수업용이에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제가. 누가 담보 목적을 제공했어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야. 제가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 돈 없잖아요 지금. 남편한테 들키기 전에 누구 찾아가서 너 없다니까 지금 필리핀 날랐다니까 지금. 퇴직금 가지고 계신 친형 아빠 찾아가야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다. 아니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재매각은 좀 더 배우시고 요거 두 가지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은 두 번 나옵니다. 입찰 들어갈 때 옛날에 입찰 보증금을 했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해요. 옛날에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입찰할 때 A4 용지 입찰 가격 적죠. 여기 적는 난이 있어요. 일시, 백천, 만시 쭉 있다고. 아직 실수하시는 게 뭐 실수하시는가? 나는 2억 적고 싶죠. 2억 적고 싶으면 억 단위 여기 적어야 될 거 아니요? 10억짜리에 적으면 이게 낙찰이야. 이게 실수한다고. 나중에 경매 배우시면 이거 배우신다고. 입찰표에다가 입찰 가격 적었죠. 입찰 보증금. 법원협회 가면 은행이 다 있어요. 농협하고 은행이 있어. 만약에 입찰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죠. 지금 최저가의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끊어서 편지 봉투 있죠. 여기에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넣어가지고 노란 봉투 큰 거에다가 요 두 개를 넣어서 요 넣는다는 거야. 이게 입찰이야. 이전에는 내가 적어내는 가격이 2억이야. 최저가는 얼마인데? 최저가는 1억인데 내가 적어내는 금액이 2억이야. 내가 적어내는 금액의 10분의 1씩 다 내고 들어와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였어요? 최저가는 1억인데 내가 적어내고 싶은 금액이 2억이다. 그럼 얼마? 2천만 원. 적어내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 다르겠죠. 그 집행관이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적어내는 매수 신고 가격, 입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법원이 정해주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니까 매수 신청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된다. 똑같이 1,000만 원씩 내라 그 말이죠. 자, 차순위 매수 신고. 방금은 최고가란 말은 나왔다. 낙찰자 이름이 최고가로 내가 경매 부동산을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불러요. 이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낙찰자 되겠죠. 대금 내면 소유권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법원 경매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채권자 권리 구제이다. 그러면 낙찰자 1억 5천 적어낸 갑 한 사람만 결정했다고. 1억 불러주고 경매인데 갑이 1억 5천이야. 이 사람이 낙찰자죠. 그럼 이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낙찰 허가 결정을 받게 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대금 납부하게 되면 대금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야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가져는 하자가 없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야가 권리 분수를 잘못해가지고 추가 부담이 있다. 그럼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안 해버리면 다시 경매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날짜 잡고 다시 경매 입찰 붙여가면 경매 길이 지연되면 누가 보호가 안 돼. 채권자가 배당받는 시점이 늦어지면 채권자 권리 구제가 되니까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입찰한 사람 중에서 2등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최고가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입찰한 금액으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을 뭘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란다. 그러면 2등이면 다 차순위 상을 주는가? 1억이 최저가인데 1억 100만 원 적어낼 수 있나 없나요? 이 사람이 2등이야. 이 사람이 차순위한다 그 말은 낙찰자가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적어낸 금액 1억 100만 원 내고 가져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보호가 안 돼? 낙찰자가 1억 5천 납부했으면 배당 범위가 커져서 채권자 권리 구제가 더 좋은데 차순위가 2등이라 해서 다 줘버리면 채권자 배당이 1억 100만 원 가지고 배당해가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차순위가 시험 잘 나오는 것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2등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식처럼 차순위 매수 신고한 금액이 최고가가 지금 1억 5천이죠. 보증을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냈죠. 1억 5천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한 때만 차순위 자격 주겠다고. 그러면 차순위가 1억 4천이야. 차순위 자격 줍니까? 아니지. 넘는 때니까 1억 4천을 초과할 때만 준다고. 1억 4천까지는 초과요? 아니죠. 1억 4천 100만 원. 초과죠. 요 정도 차이를 두고 해야 채권자 권리 구제 그나마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나오면 뭐에서 뭘 뺀다?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넘지 않은 때에만 틀렸습니다. 방금 전에 최고가가 두 사람이면 이 두 사람만 재입찰 붙이죠. 갑이 낙찰자 되었다고. 차순위가 병하고 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차순위가 두 사람이야. 입찰 붙이겠나요? 추첨하겠나요? 이미 낙찰자 다 결정되어 있다고. 2등만 뽑으면 되니까 여기는 재입찰하지 않고 바로 추첨해요. 그 재입찰 붙이는 것은 누가 두 사람 이상? 최고가가 두 사람 이상이면 재입찰 추첨. 차순위가 두 사람 이상이면 바로 뭐? 추첨.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나오면 뭐에서 뭘 뺀 금액을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 재매각, 세매각이 이제 시험에 재매각을 유의해서 보시면 돼. 최초 경매한 다음에 어떤 사유로 다시 하는 경매가 두 개 있는데 재매각, 세매각입니다. 옛날엔 재경매, 신경매를 했는데 재매각, 세매각. 자, 법원에서 매각 기일 날 뭐하고? 경매하는 날짜 이름이 뭐라고요? 매각 기일 날 뭐하고? 쭉 적혀있네요. 매각 실시한다, 입찰한다 그 말입니다. 1억 불러줬다. 1억. 경매 진행했겠죠. 결과는 낙찰되거나 유찰은 1억 이상 입찰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도 안고 가야 된다면 추가 유치권이 있다면 유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낙찰 유찰인데 낙찰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경매가 뭐? 재매각. 구체적인 이유는 매각 대금을 요거 기억하시면 돼. 낙찰된 다음에 최고가가 뽑혔다. 또는 차순위가 뽑혔는데 최고가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도 납부하지 못했다. 보통 뭐 저기 시골 가시면 전원주택이 나왔다.
도로가 들어갈 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남의 땅이야. 진입로가. 명지죠. 그러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나면 어떤 매각? 재매각. 그럼 다시 하는 경매 중에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만 재매각이면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 한다? 세매각. 세매각의 대표 선수가 유찰이야. 유찰은 1억 이상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 말 아니야? 매수 신고인이 없다 그 말은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매수 신고인이 없다. 아 유찰이구나. 어떤 매각? 세매각. 그러면 최초 경매는 누구 때문에 넘어왔어요? 채무자 때문에. 채무자 매수 신청할 수 없죠. 재매각은 누구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때문이죠. 이전 낙찰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다 여기는. 최초 경매는 채무자니까 매수 신청할 수 없듯이 재매각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전 매수인, 전 낙찰자 때문이니까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매각, 재매각을 할 때 처음에 최저가를 1억 원 정해줬죠. 1억 원 정해주고 경매했는데 재매각 하는 경우, 세매각 하는 경우에 처음에 정해줬던 1억 원을 낮출 것인가, 낮추지 않고 1억 그대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낙찰된 다음이면 낮출 필요가 있어 없어요? 1억 불러주고 1억 5천 낙찰된 다음에 이면 낙찰자가 또 나온다.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있다.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매각, 재매각일 때는 처음에 정해줬던 최저 매각 가격 그대로 적어내요. 저감 없이 그 말은 낮추지 않고. 유찰이 대표적이에요. 세매각은 유찰. 유찰은 아무도 안 들어왔다. 다시 경매할 때 1억 다시 불러주면 또 다시 유찰되겠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면 세매각 중에서 뭐만? 유찰.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뭐? 재매각. 누구 때문에? 이전 매수인 때문이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춘다? 안 낮춘대. 매수 신고인이 없다. 이런 뭐? 유찰. 어떤 매각? 세매각. 낮춘다? 낮춘다. 재매각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있고 아니면 차순위까지 뽑혔는데 법원이 정해주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 때 어떤 매각? 재매각. 누구 때문에? 이전 매수인 때문이니까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죠. 이전 매수인도 처음에 입찰표 써낼 때 보증금 얼마 냈어요? 1억이면 1,000만 원 냈죠.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도 못해. 재매각 절차에서는 이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두 번째, 매수인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 낮춘다? 낮추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됐어요?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 없다. 매수 신고가 없다는 말은 줄이면 뭐? 유찰. 어떤 매각? 세매각. 최저가 낮추고 상당히 낮추고 세매각. 됐죠? 매각 기일 다음에 나오는 날짜가 뭐라고요? 매각 결정 기일. 농취증은 이때까지 가져와야 돼. 농지 경매에서 낙찰 받고 싶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결정이 되었다. 1억 5천 갑이 농지 최고가 되었죠. 농취증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매각 결정 기일을 제출했어요. 하자가 없죠. 법원에서 갑에 대해서 낙찰 허가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갑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했다 그 말은 하자가 없습니다. 대금 내고 가져가라 그 말이겠네. 그런데 원래 농지 소유자, 농지 채무자는 경매로 넘기는 게 농지 소유자 채무자에 유리합니까? 시가로 파는 게? 어쨌든 경매는 시가보다 낮게 그것 때문에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손해보겠다? 법원에 허가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항고한다라고요. 항고. 법원의 결정으로 해서 손해볼 사람이 있다 없다? 농지 소유자 대표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농지 원래 채무자 또 경매 넘어가면 시가보다 낮게 팔리겠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손해볼 지위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 불러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갑이 농취증은 제출했는데 주소지는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허위로 주소지 옮겼다가 낙찰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항고한다.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항상 받아줘야 한다. 결정에 대해서 손해볼 사람이 이의 제기는 받아주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항고를 하는데 항고는 받아줘야 되는데 이 항고를 무제한제로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항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경매는 끝이 없겠네. 누가 보고 안 되고? 채권자가 보고 안 되니까 항고는 하시라고. 손해볼 지위 있는 사람은 항고는 하시라고. 항고하시는데 고의성 항고는 막아야 하겠다. 그래서 항고 보증금 내라고.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자,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은 처음에 경매 입찰 들어갈 때 내는 거니까 기준 가격이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항고란 단어가 나오면 최고가 나왔다. 법원에 결정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최저가 10분의 1 하면 안 돼. 매각 대금.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 싶은 사람은 항고하라고. 항고하는데 손해볼 경우에만 법원의 결정을 손해볼 경우에만 그 이해관계인은 항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항고할 때는 기준 가격이 10분의 1은 똑같은데 최저가 10분의 1이 아니고 뭐 매각 대금 1억 5천이면 1억 5천에 10분의 1, 1,500만 원씩 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보증금은 두 번 나온다. 매수 신청 보증 금액하고 항고 보증금 다르다. 자, 매각 대금만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 법원 경매에서는 그죠? 요거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게 틀려 나와요.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하고 대금 지급 기한은 달라요. 이전에는 매각 대금을 낙찰자에게 하자가 없으면 결정해주고 대금 납부하십시오라고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줬다고. 만약에 5월 30일 대금 지급 기일 이렇게 정해주면 우리가 입찰할 때 결정은 뭘 결정해놓고 합니까? 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서 내가 낙찰받게 되면 낙찰 대금 1억 5천이다. 자금 조달 기간을 다 씌워놓고 들어가겠죠. 은행 대출 몇 프로 받고 내 돈 얼마 다 들어갔는데 종전에 대금 지급 기일제였을 때는 그 이전에 낙찰자가 대금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납부를 허용 안 했어요. 요 하루만 대금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보고 안 돼? 채권자를 빨리 배당이 돈 들어오고 빨리 배당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일제였을 때는 그 이전에 일체 대금 납부가 허용이 안 돼. 요 날만 받아줬다는 겁니다. 채권자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 그 말이죠. 기한제로 고쳤다 그 말은 이제 5월 30일 대금 지급 기한 뭐예요? 기한 5월 30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게 기한이요. 언제든지 대금 납부할 수 있다 없다? 납부하면 기한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빨리 배당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 나오면 대금 지급 기일입니까? 기한. 한자인데 유의하시라고. 기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인도하라고 명령 좀 해달라고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내가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했는데 대금 납부 소유권 취득했는데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 하니까 나한테 점유할 권리가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안 비워줍니다. 내 말 안 들은 임의로 나한테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법원에서 나한테 인도하라고 명령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인도 명령 신청이야.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요 후순위?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할 때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권리자입니까 후순위? 후순위 권리자 이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 명령 신청해요. 함정은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나오면 대항할 수 없는 자인데 유의하실 게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이게 중요해요. 경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가 중요한 날짜가 아니고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언제니까 매각 대금 납부한 날부터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전 등기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고 뭐? 매각 대금 납부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네. 이게 경매 절차예요. 주로 영어 위주로 나오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됐어요? 조금 쉬었다 교재 확인하고 마지막 단원 넘어갈게요.